네, 퀴즈가 있습니다. 한국지 시점에 있는 식재료 요리 나무 정리는 뭐로 쓸까? 일단 스택 찍을게요. 오늘 샐러드 집이요? 메뉴가 왜 이렇게 궁금하냐? 일단 예, 예. 네, 오늘 반도체 물리학 국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줌으로 들어오시는 학생들도 카메라 켜주시고, 네, 좋습니다. 어, 참고로 시험 그 채점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대로 하이 클래스 통해서 이제 각자 시험 점수가 아마 나갈 겁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그 전기 반도체 소재에서 전도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소자의 핵심 이제 요소는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가 얼마나 어떤 재료에서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요소가 전기 전도도, 컨덕티비티입니다. 그 컨덕티비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반도체 소자에서 컨덕티비티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제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그 제어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요소가 존재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원자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체가 되었을 때에 이, 어, 이 전도도에 영향을 미치는 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이제 그 구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베일런스 일렉트론들이 이제 베일런스 오비털들이 있을 때에 그런 오비탈들이 모여서 결국엔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를 형성을 하고 그 일렉트론 에너지 레벨들이 허용되는 구간이 있고 허용이 안 되는 구간이 있는데 허용이 안 되는 구간을 우리가 밴드갭이라고 불렀었죠. 특별히 컨덕션 밴드와 이 밸런스 밴드 사이에 있는 영역을 밴드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도체 재료라는 것은 모두 밴드갭을 가지고 있고요. 밴드갭이 너무 커지면 부도체가 되고, 밴드갭이 없거나 혹은 이 페르미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컨덕션 레벨에 걸쳐 있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도체의 성질을 띠게 되는데, 어, 이제 반도체는 너무 밴드갭이 크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상태의 어떤 구조를, 전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까지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밴드 구조를 우리가 보자면은 이 재료가 전기가 통하는 재료인지 안 통하는 재료인지 혹은 얼마나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해줬을 때, 예를 들어서 열로 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전자들에게 주었을 때에 전기가 통하게 되는지까지는 이제 그 정보는 있는 거예요. 그 밴드 구조라는 것에, 밴드 스트럭처라는 것에. 그런데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에 그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예, 저항이 얼마나 없이 흐르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은 그런 밴드 구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그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 전도도가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구성 요소들이 이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전기 전도도를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밴드 구조도 이 안에서 나오고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개념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강 때, 7강 때인가? 6강 때 한번 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설명을 하자면, 레이저 포인터. 자, 보시면은 맨 위에 글을 한번 보세요. 이제 에너지 밴드 그림이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림이라면,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 전류 밀도, 캐리어의 농도, 이동도, 이런 것들과 같은 물리량으로 이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이해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전도도라고 일렉트릭 컨덕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그 소재에서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정량적으로 수치로 나타내주는 이 물리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는 이제 전류 뭐, 네, 그 안에는 이제 밴드 스트럭처를 에 있는 정보들을 포함하는 거죠. 먼저는 이제 에너지 밴드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밴드는 여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보이죠? 네. 컨덕션 밴드가 있고 베일런스 밴드가 있을 때 이 베일런스 밴드는 우리가 베일런스 일렉트론들, 가전자들이 만들어내는 밴드라고 했었죠. 우리 이 베일런스 밴드를 볼 때 그 우리가 원자 스케일에서부터 쌓아 올린 그 내용들을 이제 인식하면서 보면은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 밴드가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전기가 흐르려면 어떤 이제 메커니즘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가해줘서 빛이나 열이나 뭐 여러 종류의 에너지를 가해주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들에게 에너지를 인가를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이 되면서 에너지 준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 가장 이제
비어있는 에너지 밴드 쪽으로 전자가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이동을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고 에너지적으로 더 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요 사이에는 밴드 갭이기 때문에 요 사이의 에너지 구간은 존재하지 않아서 전자가 이만큼의 에너지는 있어도 그, 그, 잉여 에너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변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 어.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이제 가전자대에서 전도대, 그리고 밴드갭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도체나 반도체나 절연체의 에너지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컨덕션 밴드에, 전자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전자들이 전자층이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태양광 에너지 같은 거 받거나 아니면은 뭐 열 에너지, 상온이나 혹은 조금 높은 온도의 에너지만 있어도 이 밴드 갭을 뛰어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흐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이제 반도체 전자소자에서는 온도나 빛을 쬐어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전기장을 걸어주죠. 그래서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그 전기장에 따라서 여기가 이 전자들이 마이너스 차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 이제 전기장 안에서 차지가 있기 때문에 전기장 안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밴드 구조를 통해서 어떤 재료는 작은 에너지로 또 얼마만큼의 에너지로도 자유전자가 생기는지 그 어떤 재료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얻었을 때 자유전자가 생기는지를 이제 이 밴드 구조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는 온도나 전기장, 빛에 따라서 때로는 절연체처럼, 때로는 도체처럼 거동을 할 수 있는 재료다.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 구조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밴드 그림만으로는 좀 부족한 지점이 생기는데 바로 앞서 말씀드린 얼마나 잘 흐르는지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저항이 얼마나 생기는지, 아주 단편적으로 보면은 저항이 얼마나 생기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결국에는 이제 이 에너지 밴드 모델은 얼마나 잘 흐르는지에 대한 그 질문은 그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요 그림에는 어떤 시간적인 내용도 전혀 없을 뿐더러 전자의 이동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전자가 이 재료 내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그냥 그 아주 도식화해서 그려놓은 건데요. 이제 반도체 재료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까만 점들은 이제 그 금속이나 이 반도체 안에서 양전하들이 되겠죠. 양전하들이 이 금속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고체 재료에서의 어떤 틀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좀 반도체에서는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양전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된 생각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전자는 실제로도 이동을 합니다. 실제로도 전자는 이동을 하는데, 물론 이제 양전하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자를 살펴보면은 원자 핵과 전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전자들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고, 원자 핵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이 양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죠. 얘들은 실제적으로는 움직이진 않습니다. 예, 움직이진 않지만 이제 양전하가 만약에 전자가 빠져나가서 플러스 차지가 있는 원자 이렇게 되면은 그 차지 자체는 움직일 수가 있죠. 마치
그 우리가 한번 이런 비유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 탄산음료에서 거품이 이렇게 위쪽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거품 위쪽에 있는 물이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품이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동일한 거죠. 이제 양전하 같은 것들이 이제 전자가 빠져나간 이 거품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품이 실제로는 이제 양전하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반도체 재료를 실제로 설계하고 비교하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하면은 이제 반도체 재료들을 만들고 소자들을 만들었을 때 그 소자 안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캐리어가 존재하는지 이거를 먼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캐리어 농도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캐리어라고 하면 그 모든 이제 전하를 가진 모든 물체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개념이 커지고 그 반도체 재료에서 캐리어라고 하면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전자나 혹은 양전하 이 음전하 혹은 양전하 그 양이온 들을 이제 캐리어라고 하고요. 이제 캐리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운반하는 거잖아요. 이 운반하는 뭐 물체 뭐 이런 뜻인데 결국에는 이제 전하를 양전하든 음전하든 전하를 운반하는 물체를 캐리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음전하를 이 마이너스 차지를 운반하는 애들은 전자가 실제로 전자들이 움직이죠. 그런데 양전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대로 전자가 빠져나간 이 양이온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간 이온들을 의미를 하고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거품이 움직이듯이 그 전하 들이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옆에 원자들이랑 이 원자랑 전자 하나씩을 주고받으면서 양전하가 움직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도 코어 일렉트론은 움직이지 않죠. 우리가 그 원자 하나의 전자 구조를 봤을 때 1s, 2s, 2p, 2f 뭐 이런 그 코어 일렉트론들 있잖아요. 그 아주 깊숙이 있는 그 에너지 레벨들 이런 전자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들은 캐리어에 들어가지 않고요. 실제로 움직이는 베일런스 일렉트론들 가장 그 전자 껍질에서 가장 외곽에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에너지를 더 얻어도 자유롭게 원자 핵을 떠나서 자유롭게 떠돌아다닐 수 있는 그 전자들만 캐리어라고 한다.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또 하나의 요소는 먼저는 1번 요소는 캐리어 농도라는 개념이 있죠. 캐리어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같은 사이즈 안에 같은 이 볼륨 안에 얼마나 많은 캐리어가 존재하는가도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반도체에서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알려면. 또 하나는 이 캐리어들이 전기장 안에서 얼마나 잘 움직이는가도 중요합니다. 이게 캐리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캐리어가 많지만 이동도가 낮으면 이렇게 전자들이 잘 못 움직이는 구조로 그 고체 원자 구조가 이루어져 있으면 아무리 캐리어가 많아도 결국에는 전기가 잘 흐른다라고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개념이 합쳐져서 전류 밀도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전류 밀도라는 게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전류라는 게 어떤 물체에서 초당 움직이는 전자의 양이잖아요. 그게 이제 전류라고 하잖아요. 전류 밀도는 단위 면적에서 움직이는 전하의 양, 캐리어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도도라는 개념으로 그 소재의 특성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내용들은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던 우리가 에너지 밴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거시적으로 본 거죠.
이제 고체 하나를 크게 봐서 에너지 밴드가 다 이제 모든 그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들이 겹쳐지면서 그 에너지 레벨들이 이제 겹쳐지고 조금씩 조금씩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밴드를 만들어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들어갔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다시 미시적인 스케일로 들어가서 전자 하나에 혹은 캐리어 하나에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이제 캐리어들이 많은가 이런 개념으로 다시 한번 원자 스케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개 관점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그 전자 하나가 얼마나 움직이기가 힘든가라는 그런 개념들을 캐리어 하나가 얼마나 움직이기가 힘든가라는 개념들과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류 밀도라고 하는 우리가 멀티미터로 이렇게 재료들 딱 측정했을 때 나오는 전류값 있잖아요. 그 두 가지의 개념을 연결해야 되는 지금 연결해야 됩니다. 먼저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좀 조금 더 단순합니다. 이제 먼저는 전류 밀도와 전기장. 이게 전류 밀도라는 것은 이 특정 전기장에서 그 단위 전기장에서 얼마나 전류가 많이 흐르는가, 단위 면적당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가를 나타내는 이 물리량이고, 거기다가 전기장을 곱하면 그 물체의 전도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전류 밀도, 결국에는 전류 밀도라는 개념은 어떤 재료에 전기장을 걸었을 때 그 재료가 전류를 얼마나 잘 흘려보내는가를 나타내고, 수식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전류 밀도는 전도도에다가 전기장을 곱한 값이다. 이제 전도도는 그래서 그 재료 고유의 성질이고, 여기에다가 특정 전기장을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양을 이제 전류 밀도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이 전류 밀도라는 것은 결국엔 캐리어의 흐름이라는 건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미시적인 관점, 전자 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먼저는 전류 밀도라는 것은 첫 번째로 아까 말했듯이 단위 부피당 캐리어가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캐리어들이 전기장을 만났을 때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그 속도, 이 드리프트 속도라고 하는데요. 그 속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류라는 것은 전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전류 내에서 움직이는지였잖아요. 그러면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전자가 몇 개 있는지, 단위 면적당, 단위 부피당 몇 개 있는지, 그리고 그 몇 개 있는 전자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거 두 개를 곱하면은 이 전류 밀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 식을 요 두 가지 식을 이제 연결을 해주면은 똑같이 전류 밀도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식을 등식으로 연결을 해줘서 전도도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식을 이제 조금 살펴보자면, 어, 이제 전기 전도도라는 개념은 얼마나 많은 혹은 전자들이 얼마나 잘 베일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이동하는가, 얼마나 쉽게 이동하는가 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요 두 개씩을 살펴보면은 여기서 소문자 2는 전자 하나의 이 전하량입니다. 전자나 음전하나 양전하, 전자가 하나 빠졌거나 그러면 플러스 차지가 되겠죠. 전자가 하나 더 있거나 하면은 마이너스 차지가 되겠죠.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미시적인 관점이 이제 중요해지고요. 그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소문자 2라고 씁니다. 거기에다가 그 캐리어 밀도가 이제 대문자 n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치면은
얼마나 많은 전하가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얼마나 큰 전하량이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 여기서 뮤는 이 이동도라고 해서 드리프트 속도에다가 전기 장애 값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곱해주면은 전도도, 이 특정 소재의 전도도가 나온다. 자, 이 식이 이제 그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반도체 모든 소재에서는 다 이 전도도가 아주 핵심 스펙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반도체 관련 회사 같은 데서 일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할 때에도 반도체 소재의 전도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재료 내부에서 전류는 결국에는 움직이는 전하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이게 그 전하 밀도가 되겠고, 요게 N으로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소문자 E, 그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곱해주면은 어, 얼마나 큰 전하가 움직이는가를 이제 나타내는 요소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동도 뮤를 곱해주면은 그 뮤는 이제 특정 전하가 전기장에 대해서 얼마나 잘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 전도도를 가진 재료라고 하더라도 캐리어가 많고 이동도가 적은 경우가 있고, 캐리어가 적은데 이동도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요소가 좀 다르게 나타나요. 어떨 때에는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이 반도체를 어디에다 쓰는가,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가를 디자인할 때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요. 캐리어가 많고 이동도가 적은 경우, 그리고 이동도가 높고 캐리어가 적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다르게 작용을 한다.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재료마다 좀 다르고 다 상황들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다,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캐리어 농도는 단위 부피 안에서 전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하 운반자, 이 캐리어의 개수다. 여기서 마이너스 차지를 가진 애들은 전자, 플러스 차지를 가진 애들은 전공, 영어로는 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자가 하나 빠진 마치 구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공이라고 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동도는 전기장에 의해서 캐리어가 얻는 평균적인 순 방향 이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타내는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제 산란이 강해질수록 이동도가 감소한다. 이 말은 우리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보긴 할 건데요. 고체 재료에서 우리가 그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원자 핵을 전자들이 지나갈 때에 스캐터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산란 현상이 일어나요. 마치 물길 한중간에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장애물이 많이 있으면은 물이 지나가는 게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스캐터링이라는 개념은 파동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물길이 지나가는데 장애물이 많다라는 그런 개념이랑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조금 직관적으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산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면은 이동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핑을 하는 경우. 우리 도핑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봤었는데 어, 이제 컨덕션 밴드 바로 밑에 이 도핑 레벨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자들을 제공해 주면은 훨씬 쉽게 반도체가 이제
그 전도성을 지니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베일런스 밴드 쪽에다가 이 홀을 제공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도 이제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류가 또 흐르기 어렵게도 만들 수가 있죠. 도핑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캐리어의 개수를 낮추거나 캐리어의 밀도를 낮추거나 혹은 이동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온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직관적이죠. 온도는 이동도를 낮추겠죠.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이동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은 그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에 있던 그 전자들이 컨덕션 밴드로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 충분한 에너지를 얻는 순간부터는 엄청나게 빠르게 전도도를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뭐 또 결정성, 우리 여러 가지 결함도 배웠었잖아요. 그 결정 구조가 쫙 있을 때는 마치 어떻게 보자면은 좀 고속도로 같은 느낌이죠. 전기가 잘 흐르는. 근데 이 중간에 디스로케이션 같은 결함들이 있다면 어 그런 결함들에서 이 전하가 흐르다가 막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도 이동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뭐 도핑 외에도 불순물, 예, 도핑은 이제 의도된 불순물이죠. 그냥 의도되지 않은 불순물 같은 경우에도 전도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뭐 결함, 계면 품질 이런 것들도 이제 전도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캐리어 밀도 혹은 이동도를 변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캐리어 밀도의 같은 경우에는 도핑에 큰 영향을 받죠. 그리고 또 온도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밸런스 밴드로 이동할 수 있는 전자의 양이 많아지죠.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전자들도 이 컨덕션 밴드로 이동할 있게 되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동할 수 있는 캐리어가 많아지는 결과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N 값이 커지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도핑을 통해 가지고, 혹은 여러 가지 뭐, 불순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트랩이나 이 딥 레벨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밴드갭 중간에 있는 스테이트들이 생기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 트랩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자유전자를 붙잡아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유전자들이 마치 약간 함정에 빠지는 거죠. 함정에 빠져서 못 움직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유효한 그 전하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전도도가 낮아지게 되는 결과가 있죠. 또 이동도 같은 경우에는 뭐 결함이나 불순물이나 계면 거칠기 같은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이동도가 낮아진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우리 싱글 크리스탈을 만들 수가 있었고 폴리 크리스탈 만들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아모포스하게 완전히 크리스탈 구조가 없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소재의 결정성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들이 이 이동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방금 말한 대로 이제 결함이나 불순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동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싱글 크리스탈들이 좀 전기가 잘 흘러야 되는 누설 없이 막 아주 미세한 전기의 흐름도 되게 정밀하게 흘러야 되는 이 전자소자들의 싱글 크리스탈들이 많이 쓰이는 거고요.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전하는 아니죠. 이제 발전하는 반도체 칩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미세한 이 전기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동도가 낮아도 큰 어려움 없이 이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이 솔라셀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자들은 이 싱글 크리스탈로 잘 안 만들고 폴리크리스탈 구조까지만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더 이제 전도도가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높은 전도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아모폴스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불순물이나 결함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유효한, 전하 밀도를 이제 낮추게 된다. 캐리어 농도를 낮추게 된다. 이동도가 낮아지면요. 이제 전도도가 저하되고 저항이 증가하고 또 누설 전류. 그러니까 이제 원하지 않게 이제 누설되는 전류도 증가하고 또 당연히 같은 에너지를 하는데 전기가 잘 안 흐르는 거니까 저항이 커진다는 거고 저항이 커진다는 말은 그러니까 열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반도체 소자 같은 거 만들 때 뭐 10나노 공정, 뭐 5나노 공정, 3나노 공정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자의 결국에는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인데 소자의 사이즈가 작아지면 아무리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하더라도 소자가 커지면 전하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늘어나고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늘어나면은 그 사이에서 잃어버리는 에너지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발열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같은 기능을 하는 트랜지스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제 발열량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점점점 작은 그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소자를 만드는데 많은 회사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재료라도 공정 조건이나 뭐 결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전도도가 달라지는 원인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자유전자 모델로 한번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기 전도도를 나누려면은 먼저 무엇이 흐르는지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무엇이 흐르는지 이미 한번 살펴본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여기서 핵심 변수는 첫 번째는 캐리어 농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도인데 둘 다 전도에 참여하는 전하가 존재한다라는 그러니까 전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원자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하 운반자 캐리어라는 이 규정이 필요한데 캐리어는 아까 설명한 대로 마이너스 차지를 가졌거나 플러스 차지를 가졌거나 하는 이 원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요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 드루데 모델이라는 건데요. 드루데 모델은 특히 금속에서는 이 그림이 어느 정도는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금속에서는 대부분의 전하가 다 전자들의 이동으로 되기 때문에 전자들이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하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있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 필드의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자유전자들이, 코어 전자들은 이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필드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자유전자들은 에너지를 조금 얻으면은 이 필드 때문에 생긴 에너지 때문에 원자 핵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여러 원자핵들 사이를 지나다니게 됩니다. 근데 자유롭다고는 해도 완전히 100% 자유로운 건 아니죠. 다 이 양전하들의 전기장에도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양전하들은 음전하인 전자를 계속 끌어당기겠죠. 서로. 그래서 계속 끌어당기는 것들 사이를 누비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계속 부딪히고 튕겨나가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여기에. 그런 그 충돌 하나하나가 저항을 만들어내는 거고,
또 이동도를 낮추는 거고, 또 열도 발생시키는 거고,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그림은 이 실제 물리적인 이 세상을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는 전자는 이제 파동의 형태로 움직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전기 전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이해를 하기가 편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그 질문이 단순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전하가 단위 그 얼마나 많은 전자가 움직이는가? 그 전기장에 걸렸을 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캐리어가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 안에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가, 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자, 하나 또 강조하자면은 이 캐리어라는 전하 운반자 캐리어는 특별히 반도체에서는 전공, 이 홀도 캐리어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인 성질은 좀 달라요. 전하랑 홀은 좀 다릅니다. 이제 아주 아주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전하는 특정 에너지를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평균적인 시간이 긴 편이고요. 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평균 이동 거리가 굉장히 짧은 편이죠.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전까지. 그래서 먼저는 이제 캐리어 농도를 정량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 농도를 집중을 하면요. 이제 캐리어 농도 N은 에너지 레벨을 하나씩 세는 방식으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고체가 있을 때 그 안에 원자가 몇 개 있고 그 원자의 그 에너지 레벨들 밸런스 밴드 이루는 애들 중에서 캐리어로 실제로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는지 어, 이게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하더라도 원자핵을 떠나지 않았으면 캐리어가 아니고요. 원자핵을 떠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돼야만 캐리어로 우리가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캐리어가 몇 개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세거나 그런 에너지 레벨들이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냥 이론적으로, 상상으로는 이제 아주 작은 단위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먼저는 이제 밴드가 있잖아요. 그 밴드에서 상태 밀도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상태 밀도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 밴드의 에너지 영역에 얼마나 많은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론값입니다. 이 상태라는 것은 에너지 레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넓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넓게 있는 것도 사실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을 나중에 보여줄긴 할 건데요. 그 에너지 영역 전체를 틀어서 같은 확률로 에너지가 그 전자들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밸런스 밴드 안에서도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혹은 그 전자의 상태 밀도가 다 다릅니다. 각 이 에너지 수치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밴드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보여드리면은 에너지 밴드 그림을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개별 에너지 상태는 직접 셀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자수가 매우 크고 3차원에서는 또 조합도 이 여러 가지 에너지 밴드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한 숫자도 너무나도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현실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고체 전자의 에너지 상태는 개별 레벨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밴드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먼저 밴드로 취급을 하려면은 밴드 안에 그 에너지 레벨이 혹은 전자가 이 캐리어가 몇 개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몇 개를 아는지를 몇 개가 존재하는지 알려면은 이 density of state 밀도, 그 상태 밀도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상태 밀도는 특정 에너지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밸런스 밴드 안에도 이 에너지마다 뭐 밸런스 밴드가 전체 총 한 뭐 2eV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 2eV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0.1 단위로 우리가 조각조각 내면은 0.1 EV마다 들어갈 수 있는 이 전자들의 개수가 다 다릅니다. 재료마다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는 그걸 어, 어, 에너지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상태 수를 나타낸 개념이 이제 density of state, DOS, 상태 밀도라는 어, 이제 물리량이고요. 그리고 이 density of state 요 상태 밀도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만 표현해 주는 것이고, 최대치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전자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률도 여기다가 곱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곱하면은 에너지의 전 범위에서 우리가 전하 캐리어의 밀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유 확률, 이거를 이제 페르미 디락 분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자리에 실제로 전자가 채워져 있을 수 있는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캐리어 농도는 이 에너지 축에서 density of state랑 이걸 그 특정 density 그 state를 채우고 있을 확률을 에너지 구간별로 누적해서 적분한 값이 되고요. 이런 방식이 이제 캐리어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뭐 요거는 다룬 내용이니까요. 결함이나 불순물 같은 것들은 트랩 중간준이 이 딥스테이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전도에 참여 가능한 캐리어를 묶어두는 형식으로 캐리어의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또 산란을 증가시켜서 이런 불순물 같은 경우에는 어, 반도체 재료랑은 좀 다른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하가 이동하다가 산란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산란을 증가시켜서 이동도를 낮춘다. 이제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이 상태 밀도랑 점유 확률을 살펴보면요. 상태 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의 그림처럼 여기가 에너지가 0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페르미 레벨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고, 요거보다 낮은 에너지 쪽은 베일런스 밴드고요. 높은 에너지 쪽이 컨덕션 밴드가 됩니다. 요 낮은 에너지 0보다 낮은 이 음수 쪽은 전자가 꽉 차 있는 영역이고요. 양수 쪽은 이제 컨덕션 밴드여서 그냥 비어 있는 밴드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density, 이 Y축이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Y축이 이 density of state인데,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실제로 전하가 존재할 수 있는 양이 많고 적음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밴드 그림을 그리면은 사실은 요 그림을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그렸었죠. 단순하게 그렸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그림이 단순하지 않았다. 어, 밴드 갭이 있고 뭐 컨덕션 밴드가 있고 베일런스 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베일런스 밴드가 이 에너지 영역에서 그냥 존재한다, 전자들은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에너지
자리의 개수가 에너지별로 다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density of state는 여러 가지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전기적인 성질을 특정 재료에 대한 전기적인 성질들을 측정을 해서 이제 실험 연구자들이 측정을 해서 이거를 알아내서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서는 어, 소자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죠. 먼저는 이 density of state, 상태 밀도라는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잠깐, 한 10분만 쉬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10분 휴식하고 11시 5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 캐리어 농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캐리어 농도는 결국엔 상태 밀도와 점유 확률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좀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상태 밀도는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자리의 개수, 그리고 점유 확률은 이제 채워지는 확률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 밀도 DOS라는 것은 밴드 구조가 정하는 것이고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재료의 표면의 이 국소, 이 로컬 구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점유 확률이라는 것은 좀 더 통계적이고 좀 더 거시적으로 정해집니다. 특히 이 점유 확률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 온도로 정해지고요. 온도에 따라서 이 특정 에너지 레벨이 점유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 때에 우리가 반도체에서 어떤 밴드에서 밴드를 유효하게 살펴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눠지고요. 그 점유 확률이 이제 온도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캐리어 농도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본적으로는 캐리어 농도가 이제 아니 온도가 높아지는 게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건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캐리어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제 직선으로 이제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일차함수적으로 이제 캐리어 농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온도가 결국에는 점유 확률을 바꾼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캐리어 농도를 바꾸게 됩니다. 이제 재료마다 바뀌는 양이 다르잖아요. 그 똑같은 온도여도 이제 재료마다 캐리어 농도가 다른 이유는 여기 그 특정 에너지에서 어, 요 density of state 상태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여도 상태 밀도가 낮은 뭐 알루미늄 나이트라이트 같은 경우 그리고 그 보다는 이제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높고 뭐 실리콘 카바이드가 더 높고 인디움 나이트라이드가 좀 더 높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에너지 레벨 대역이라도 상태 밀도가 큰 베일런스 밴드 똑같이 베일런스 밴드는 뭐 영역이 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긴 할 텐데요. 재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베일런스 밴드의 영역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에너지대에서 density of state가 달라지면 상태 밀도가 높아지면은 거기에 캐리어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캐리어 농도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이 상태 밀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은 이제 뭐 식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볼 거는 그거예요. 어, 양자 상태가 몇 개 존재하는가. 그래서 이 특정 특정 이제 3차원 공간 안에 어, 특정 부피, 단위 결정 부피당 양자 상태가 몇 개가 존재하는가가 결국에는 상태 밀도를 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결정 부피가 뭐 전자의 뭐 사이즈나 원자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위 결정 부피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캐리어 이 density of state가 달라진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뭐 이쪽은 이제 컨덕션 밴드 쪽입니다. 이 density of state 그 플롯에서 y축이 이제 density of state의 값이고요.
이게 일렉트론 볼트마다 스테이트가 몇 개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고 오른쪽이 이 X축이 이제 에너지 축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0보다 큰 거는 컨덕션 밴드 쪽이고요. 에너지가 0보다 작은 것은 베일런스 밴드, 이 전자가 꽉 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뭐 마이너스 2 일렉트론 볼트의 이 가전자 베일런스 밴드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density of state가 뭐 낮은 경우가 있고 높은 경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재료마다 다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 캐리어 농도를 캐리어 밀도를 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축인 것처럼 마치 density of state가 이 같은 양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0보다 낮은 에너지대 여기 밸런스 밴드 쪽은 전자의 개수고요. 오른쪽은 전공 이 홀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똑같이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요거는 비어 있는 곳이라는 것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밴드의 가장자리의 상태 밀도, density of state의 형태, 요 지금 0 부분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페르미 레벨이라는 지점이고, 요 지점이 이제 컨덕션 밴드와 베일런스 밴드, 그 전자가 차 있는 곳과 비어 있는 곳을 나누는 경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 영역, 요 밸런스 밴드 쪽으로 가장 가까운 영역, 그거를 밴드의 가장자리, 밴드 엣지라고 하는데요. 요 밴드 엣지의 형태나 공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재료의 성질들을 또 좌우하기도 합니다. 네, 재료별 그, 캐리어 농도의 민감도를 좌우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점유 확률, 요 점유 확률 부분인데요. 점유 확률을 보기 위해서 요 페르미 레벨 개념을 한번 더 보자면 페르미 레벨은 이제 정의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0켈빈에서 절대 0도에서 전자들이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서 낮은 에너지부터 채워지게 되겠죠. 이제 전자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전자 껍질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켈빈, 0켈빈인 경우에는 특별히 온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에너지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자들이 가장 밑에서부터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부터 차곡차곡 올라와서 가장 높은 에너지 전자 껍질까지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이상은 운동 에너지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가장 높은 점유 에너지, 이 최외곽에 있는 전자 껍질의 에너지를 페르미 레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0켈빈에서는 페르미 레벨 밑에 있는 페르미 레벨보다 밑에 있는 에너지 영역에는 다 전자가 가득 차 있고요. 페르미 레벨보다 위쪽에 있는 영역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온도가 0도가 절대 0도가 아니게 되면은 요 영역이 모호해지는 거죠. 여러분 뭐 기체 움직임을 배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체도 마찬가지로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분포가 있는 거죠. 이게 가우시안 분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특정 에너지의 영역에 따르는 운동 에너지를 이 페르미 레벨에 따르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그보다 조금 더 큰 에너지를 가진 전자도 확률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작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페르미 레벨이라는 개념을 더해서 이제 존재 가능한 양자 상태의 총수
를 계산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볼륨, 이 부피가 나오고 페르미 레벨 에너지가 나오고 전자의 무게가 나오고 플랑크 상수가 나옵니다. 플랑크 상수는 이제 가장 작은 에너지의 값을 의미를 하죠. 우리가 양자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전 에너지가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더 작은 에너지, 더 작은 에너지로 가자면 가장 작은 에너지의 단위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의 가장 작은 에너지의 단위를 표현하는 것이 이 플랑크 상수입니다. 어쨌든 이제 자유전자 단위 부피당 자유전자의 수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 페르미 0켈빈에서 차지할 수 있는 양자 상태의 총수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자유전자 모델에서 이 페르미 에너지는 이런 플랑크 상수, 그 전자의 질량 그리고 어, 부피당, 단위 부피당 자유전자의 개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 재료 관점에서 생각하면 원자가 제공하는 자유전자의 수, 그리고 결정 구조, 단위 부피당 원자 수.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 구조 배웠었잖아요. 결정 구조에 따라서 이 유닛셀 하나당 원자가 몇 개 들어가는지가 달라졌었죠. 기억하시나요? FCC와 BCC, HCP, 뭐 이런 결정 구조들이 유닛셀 하나당 가지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 구조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페르미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페르미 에너지 밑에 있는 에너지 레벨들은 다 이제 전자가 가득 차는 베일런스 밴드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재료들의 결정 구조를 보면은 조금 더 이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제 여기가 BCC 구조, BCC 구조 쭉 있다가 FCC 구조가 있고, 그리고 격자 상수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BCC나 FCC나, 이제 BCC 같은 경우에는 단위 부피당 전자의 개수가 조금 적고, FCC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부피가 있었더라도 전자의 개수가 좀 높죠.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높습니다. 어쨌든, 요 위에 BCC만 먼저 보자고요. 그러면은, 격자 상수와 자유전자의 개수가 비례 관계에 있겠죠. 그래서, 격자 상수가 커지면은, 유닛셀이 크다는 말이고, 똑같은 원자의 개수지만 유닛셀이 크다는 말은, 부피당 그 원자의 개수는 작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격자 상수가 6 옹스트럼 정도 되는 결정 구조에서는 단위 부피당 자유전자의 수가 9의 10의 21승이 되고요. 격자 상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값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제 3.5 옹스트럼의 격자 상수를 가진 리튬 같은 경우에는 4.66의 10의 22승 이렇게 앞에 거보다 한 5배 정도 높아졌죠. 그리고 또 FCC 같은 경우에도 이번 그 유닛셀 하나당 자유전자의 개수가 BCC에 비해서 2배가 높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계산을 해주면은 이제 커퍼 같은 경우에는 격자 상수가 3.6 앙스트롬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자들이 0.36 나노미터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6 이 앙스트롬은 0.1 나노미터 단위고요. 그래서 3.6 앙스트롬을 가진 이 격자 상수를 가진 코퍼 FCC 구조 같은 경우에는 8.52 곱하기 10의 22승 개의 자유전자의 수를 단위 센티미터당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전자의 개수가 단위 부피당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페르미 에너지도 늘어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그 우리가 캐리어 농도에 대해서 이제까지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 단계인 이 에너지 분포, 그 점유 확률, 그 특정 스테이트를 점유할 확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페르미 디락 분포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요. 좀 더 이제 자세히 보기 전에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먼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익숙한 그림이죠. 밑에 쪽은 베일런스 밴드, 밑에 쪽은 컨덕션 밴드, 그리고 가운데에 페르미 레벨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반도체 재료죠. 그런 상태에서는 그리고 이제 density of state가 있겠죠.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그 밀도 함수가 있는 거죠. 상태 밀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컨덕션 밴드에도 물론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아까 전에 그 우리 실제 데이터를 봤었듯이 막 좀 와글와글와글 거리게 생겼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런 비스무리한 형태를 가진 그 density of state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나타내 주는 거였죠. 요 밴드갭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점유 확률을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점유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온도에 따라서 이 페르미 레벨 주변으로 얼마나 많은 전자가 혹은 전공, 홀이 존재할 수 있느냐를 이 확률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경사가 더 완만해지겠죠.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점점점 가팔라져서 0도, 이 절대 0도, 0켈빈에서는 정확하게 이 직각을 딱 그리겠죠. 이 페르미 레벨에 아주 샤프하게 그 이하는 무조건 전자가 존재하고 그 위에는 무조건 전공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함수를 곱해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 캐리어 덴시티, 이 캐리어의 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캐리어 밀도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요. 자, 이제 텍스트를 좀 보자면 온도를 가했을 때 페르미 디렉 점유 확률은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뭐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확률은 이 익스포넨셜 위에 에너지 빼기 페르미 에너지 이게 페르미 에너지에 비해서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 특정 에너지 값에서는 결국에는 KT 여기 K는 상수고 결국에는 이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유일한 변수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 상태 점유 확률이 달라진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점유 확률 특정 이제 에너지의 점유 확률이 낮아지겠죠. 반대일 거고 또 이게 반대로도 높아지면은 이제 낮아지면 높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열 에너지를 받으면 페르미 에너지의 위치가 이동한다기보다는 페르미 에너지 근처에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얻게 되면서 높은 에너지의 점유가 생기게 됩니다. 높은 에너지의 일렉트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전자의 에너지 분포는 이 density of state에다가 분포 상태 그 점유 확률을 곱한 것이 되겠고 또 베일런스 밴드에 이 있는 홀의 에너지 분포는 어 홀의 density of state에다가 1 마이너스 점유 확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부분은 점유 확률이 확 떨어지는 구간, 그 점유 확률이 확 떨어지는 구간은 페르미 레벨이 굉장히 가까운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은 페르미 레벨 플러스 마이너스 2.2 KT 여기서 2.2 이제 2.2 K는 다 상수고 그 여기다가 온도를 그 켈빈 단위로 곱해주면은 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 켈빈 그 값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상온에서는 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0.12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페르미 레벨에서 0.1 일렉트론 볼트 정도에서 이 점유 확률이 확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온에서는 0.1 일렉트론 볼트보다 더 정밀하게 어떤 그
측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실험 장비들도 만약에 상온에서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0.1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이 그 분해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더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보통 샘플을 아주 낮은 온도로 액체 헬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수 켈빈, 2, 3켈빈 혹은 밀리 켈빈 단위로 낮춘 다음에, 온도를 낮춘 다음에 측정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온도에 따른 분포 확률의 변화에 따른 오차 범위를 줄여서 어떤 특정 재료의 전자 구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진성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10분 정도, 15분 정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자, 진성 반도체, 인트린직 세미컨덕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 배운 내용들, 요 상태 밀도, 분포 확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캐리어 농도 이런 개념들을 여기 진성 반도체, 외래 반도체 이런 개념들과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성 반도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순수한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거였잖아요. 이런 도핑 같은 거 없고 불순물 들어가지 않은 싱글 크리스탈 아주 깔끔한 순수한 반도체들. 이런 순수한 반도체들은 빛을 받았을 때나 아니면 전기장을 받았을 때나 뭘 하든지 하여간에 남는 전자 혹은 남는 전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 컨덕션 밴드로 잃어버렸다면은 베일런스 밴드에는 전공이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대칭 구조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전자가 하나 생겨나면은 전공도 하나 생겨나는 식으로. 그래서 전자 농도와 전공 농도가 항상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진성 반도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캐리어 농도도 뭐 N이나 P나 여기서 N은 이제 그 자유전자의 개수를 의미하고 P는 자유로운 전공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얘는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2 해가지고 한 개의 변수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끝에 이 실제로 캐리어 농도를 표현해 놓은 이 그림에서는 이 전자의 캐리어 농도와 전공의 캐리어 농도가 딱 완전히 대칭적으로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 외래 반도체의 경우에는 도핑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특정 종류의 캐리어가 더 많게 디자인을 한 반도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도핑 레벨을 하나 넣어준 거죠. 여기다가 이제 전자들을 넣어준 거예요. 고에너지 전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그런 전자들이 조금만 에너지를 받아도 아주 쉽게 이 컨덕션 밴드로 올라와서 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흐르게 되는 그런 이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베일런스 밴드에서는 홀이 그렇게 많이 안 생겨도 컨덕션 밴드에서는 자유전자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그래서 다수를 이루는 메저리티 캐리어가 생기고 소수를 이루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생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 컨덕션 밴드 바로 밑에 전자를 만들어내는 이 그 도핑 에너지 레벨이 만들어진 건데, 반대로 그 베일런스 밴드 바로 위에 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보시면은 자유전자의 개수가 엄청 많고, 이제 홀의 개수는 엄청 적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한 가지 유의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분포 확률은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 모양은 똑같다. 지금 분포 확률의 모양은 완전히 똑같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다르죠. 이제 density of state가 다르죠. 왜냐하면은 그 도핑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여기도 이제 홀이 들어갈 수 있는 레벨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쉽게 홀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베일런스 밴드에 홀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음, 그리고 이제 요 영역을, 이 관계를 이제 살펴보자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높아질수록 여기에 이제 각도가, 이 커브의 각도가 완만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커브의 각도가 많이 완만해져서 결국 이 베일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를 연결하는 그 두 사이를 완전히 이어버리는 정도로 분포 함수가 커지게 되면 실제로 이제 캐리어 농도는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거는 더 이상 이제 이 상태 밀도에 따라서 밴드 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이 모양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온도에 따라서 그 변화되는 영역이 이제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 여기서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를 한번 볼 건데요. 전자 농도를 구한 다음에 홀 농도도 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다가 그냥 곱하기 2 해주면은 됩니다. 어, 네,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수학적으로 계산하거나 유도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이 수업의 그 어떤 초점을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냥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진성 반도체에서 캐리어 농도가 그리고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도가 상승하면은 전자와 전공의 생성 확률을 크게 키우죠. 우리 밴드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번만 집중해 주세요. 이제 온도를 키우게 되면은 베일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들이 컨덕션 밴드 쪽으로 넘어가기가 쉬워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넘어가기 쉬워진다라는 그 말 설명이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률 분포고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기서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절대 영도의 상황인 거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점점 온도가 높아졌을 때의 이 분포 확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분포 확률이 점점점 커지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 밴드갭 영역을 넘어가게 되겠죠. 이 분포 확률의 크기가. 그래서 그래서 이 컨덕션 밴드에도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낼 거고요. 베일런스 밴드에도 홀들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어떤 특정 시점부터는 이 캐리어 덴시티가 온도에 따라서 그 이제 일차함수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 온도의 변화에서 캐리어 농도가 지수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캐리어 덴시티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가 지금 로그 스케일이에요.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한 칸이 10배씩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두 칸씩 숫자가 써 있어서 100배씩이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온도에 따라서 가파르게 이제 이 캐리어 덴시티가 재료별로 다 비슷비슷한 양상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진성 반도체에서는 페르미 레벨이 이제 밴드갭의 중앙 근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자와 홀의 개수가 완전히 균형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진성 반도체의 경우에는 페르미 레벨은 밴드갭의 거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진성 열 평형 상태에서는 페르미 레벨이 자연스럽게 밴드갭 중앙에 놓이고 전도대와 가전자대의 자릿수 규모가 다르면은 중앙에서 약간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전에 density of state를 보여드렸지만, 페르미 레벨의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이 컨덕션 밴드 쪽의 density of state가 엄청나게 크고, 어, 반대쪽이 작으면은 페르미 레벨이 좀 그 영향으로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진성 반도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중앙 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페르미 레벨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우리가 맨 처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요 그 전도도는 캐리어 농도와 이동도의 곱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 캐리어 농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동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